네, 안녕하세요. 2021년 금요일에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 서산초등학교 교사 이경학입니다. 강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후에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고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뇌. 오늘의 큰 주제는 뇌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는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류훈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뇌와 인공지능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강연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미칠지 많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인간의 뇌와 비교해 볼 때요, 그 가능 실현성이 얼마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특히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류훈 교수님과 함께 뇌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광주 빛거울에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뇌와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강의를 하면 이 우리의 뇌에 대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또 대화 나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게 된 것을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뇌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제 50년이 훌쩍 넘은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기관이고요. 저희 연구소는 보시다시피 여러 과학자들, 특히 박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인간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바이오 마이크로 시스템을 연구하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과학자들, 그 다음에 기능 컨넥토믹스를 연구하는 여러 신경과학자, 또한 여러 뇌 신경 전달 물질과 그 다음에 뇌의 활성을 연구하는 신경과학단 박사님들, 또한 어떻게 하면 뇌 질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위해서 약물을, 뇌에 대한 특이적 약물을 개발하는 뇌의학단 연구단 박사님들이 약 10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닉네임, 별명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명칭을 받을 만큼 선배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 오셨고, 지금의 여러 동료들과 또한 후배 과학자들이 뇌과학 또는 그 밖에 로봇 과학도 우리 한국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빙그레 어벤져스라 해서 과연 후성 유전적인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뇌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연구하고, 여기에 훌륭한 후배 과학자들, 박사후 연구과정, 대학원생들이 함께해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저의 큰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감하고 또는 이 강의 도중에 궁금했던 내용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따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첫 번째 주제는 어린아이의 뇌 발달은 태교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은 이 속담 들어보셨죠? 과연 3살 버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수십 년을 이어갈 수 있는지 뇌과학적인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아름다운 기억, 우리 뇌에 저장되는 아름다운 기억이 정말 지워지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이제 뇌에 질병이 생기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뇌의 질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가 이상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되도록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노력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근의 화두인 인공지능은 과연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간략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뇌는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뇌는 들여다볼 수 없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이 우리의 피부를 뚫고 이 안에 이제 그 해골, 두개골이 있는데요. 그 안쪽에 거대한 호두 모양의 뇌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뇌 사진은 제일 위쪽에 사람, 인간 뇌에서부터 침팬지, 가운데 있는 침팬지, 그리고 여러 동물의 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사람의 뇌는 크기도 크지만 아주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쭈글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같은 강의실에 있다면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왜 과연 우리 뇌는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졌을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신 여러분도 있을 텐데, 왜 쭈글쭈글한 뇌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뇌가 판판하고 또는 그냥 평평한 동그란 모양이라면 그 안에 충분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진화하면서 우리 몸에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쭈글쭈글 접혀지면서 단 면적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우리가 보는 호두만한, 커다란 호두만한, 그 크기 1.4kg의 호두만한 그 조직으로 보시지만, 실제로는 면적은 엄청나게 더 넓어져 있어서 그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기억 등을 저장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쭈구리로 그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학자 중에 똑똑한 과학자가 한 명 있죠.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인슈타인이 인류 과학자 중에 물리학자로 이름을 탄 유명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능력에서는 특히 물리와 수학을 잘했는데 다른 과목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소질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전공을 잘 살려서 훌륭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과학자가 됐는데요.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모여졌다면 초중고 우리 그 후배 또 자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뜻을 가지면 꾸준히 노력하게 된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서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켜서 음악에도 재능이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또 과연 이러한 똑똑한 과학자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해서 이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아인슈타인의 뇌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쭈글쭈글한 부분, 그 중에 윗부분에 볼록 튀어난 부분들은 이제 이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푹 패인 여러 이 주변 부위의 그 명칭은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 이랑과 고랑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과연 아인슈타인이 그럼 다른 사람들의 뇌보다 더 어떤 부분이 많이 발달되고 훌륭해서 더 똑똑했을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뇌하고도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그 성상세포라는 그런 세포의 그 볼륨이 부피가 조금 더 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뇌의 크기나 사이즈가 어떠한 조금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큼 노력을 해서 무엇을 성취해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일반적인 지식이 이제 풍부해져서 우리의 뇌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많은 답을 손들고 잘 해주시긴 하는데요. 우리의 뇌, 특히 여러분 보시는 이제 전두엽, 저희의 앞니마 쪽은 다른 동물과 많이 구분되게 실제로 많이 진화되고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매우 창조적이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닷속으로 다니는 잠수함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길 위를 쌩쌩 다니는 바로 자동차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동물과 달리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걸 실현해내는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뇌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현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뇌의 기능은 바로 앞니마, 앞꼭지의 전두엽 부분이 그런 창의적인 사고력, 그러한 것들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을 정보 처리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축두엽이 되겠습니다. 축두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정엽 부분은 여기 이제 두정엽 부분은 우리의 운동을 관장하는 그런 운동 중추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정보는 뇌에 어디에서 처리될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건 바로 시신경을 타고 우리의 뒷꼭지, 후두엽으로 가서 정보 처리가 돼서 이 사물은 무엇이다, 이 색깔은 무엇이다, 이다라는 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몇 장 전에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아주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고 단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앞쪽의 전두엽은 다른 동물과 달리 많이 발달이 돼서 바로 우리들이 창의적인 역할을 하고 이 인류의 문명을 아주 놀랍게도 발전시킨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과연 어떻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고 전달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느끼는 그런 정보들은 바로 뇌 신경세포에게 신호가 전달되는데 신경세포는 혼자 바로 자기의 결정을 정보 처리하지 않고 이어지는 다른 주변의 세포에게 이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호 전달의 체계는 무엇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 두 가지가 우리 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손, 축삭도기를 통해서 많은 전기 신호가 재빠르게 신호를 전달해서 축삭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에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로 바뀌어서 다음 세포에게 그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보는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뇌에서는 빠른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지금 저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 여러분들이 이 음성 신호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뇌세포가 빠르게 전기 신호로 음성 신호 처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옮기게 되고 그 전기 신호는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끼리는 화학 신호로 변화를 주어서 다음 세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서 우리 뇌는 이 이야기 내용이 무엇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렇게 이제 정보 처리가 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할 내용들이
지금부터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우리 아이를 낳아서 제발 영재처럼 정말 내가 해보지 못했던 많은 도전을 해봐서 더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영재 교육이 판을 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에 부응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우리 뇌는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가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코로나 이전의 뇌 강연장에서는 그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 가진 국민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3살 이전에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개 손을 드는 우리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5살 이후부터는 기억을 하는 친구 있나요? 하면 손을 들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는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가 분열하고 많아져서 우리 뇌를 가득 채우게 되고, 특히 전두엽 쪽으로 3살부터 6살까지 이제 그 기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3살까지의 기억이 생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뇌세포가 일단은 성장을 해야 되고 동물적으로 커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억이 있을 수가 없고, 그때는 바로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스킨십, 촉각으로,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체온을 가슴에 그 아이를 안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3살 박이 이전의 아이들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축복이라는 신호를 스킨십과 음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의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교육적으로 과연 아이들이 태교 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태교는 실제로 프리네이럴 컨디셔닝이어서 아이가 잉태돼서 성장할 때 엄마 뱃속에서 충분한 영양분과 안정된 환경에서 뇌가 충분히 자라고 뇌세포도 자라나기 시작하게 하는 거고요. 탄생 후 3살까지는 바로 이런 자라남이 계속되고, 그 이후부터 뇌가 기능할 수 있는 구조로 됐을 때 3살부터 이제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교육받게 되면서 인간의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3살 이전에 어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려고 해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충분히 그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스킨십, 그 다음에 안아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공급 그 자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되겠고, 결국 3살부터 인지 능력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버릇이 잘 들게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줘야 되고, 그리고 유치원에부터 들어갈 때는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습득하기 시작하는 지식을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는 그렇다면 이제 통상적으로 뭐 20대, 10대 이상이면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뇌는 항상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뇌는 변할 수 있으니까 그걸 노력해서 변화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뇌적으로 어떤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되냐면 일단 이제 청각 신호가 잘 발달됩니다. 그래서 태교할 때 어머니들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음식 등을 섭취하게 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음악의 청취 등은 바로 아이가 인지는 할 수 없지만 청각의 좋은 자극을 통해서 신경세포의 발달을 돕고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생 후에 아이는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면서 청소년기까지 높은 인지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인지의 능력이 진행되는 시기는 이제 약
18세, 20세까지 계속 대학생까지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의 속담의 진실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닐까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3살 때 바로 인지 능력이 생기고 그때 배운 행동과 지식은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80살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될 내용 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정상 아이의 뇌의 크기와 극도로 소외당한 아이의 뇌가 있는데요. 극도로 소외당한 아이의 뇌는 이렇게 수축되어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물론 영양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소외되는 그 스킨십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체온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의미의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뇌의 발달로 아주 느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3살 이전의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역시 많은 스킨십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좋은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인형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손이 크고 혀를 낼름하고 있는 이 인형은 호문쿨루스라는 인형이 되겠습니다. 캐나다 신경외과 학자가 사람의 뇌를 수술하게 되면서 과연 운동신경 부위에 저기 이제 운동신경 부위에 그 자극을 하게 되고 운동신경 부위에 이 뇌는 과연 우리 몸의 어디를 제일 많이 컨트롤하는가를 봤는데 우리 사람 내에서 운동신경 뇌가 제일 많이 그 컨트롤하는 부위는 바로 손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창조적인 뇌를 앞꼭지에 달고 그 다음에 여기 두정엽의 운동신경은 손을 많이 잘 이용하게 됐는데 결국 우리 인간이 이러한 문명을 발달시키게 된 원인은 창조적인 능력을 상상하고 그것을 생각해냈을 때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손의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도구를 잘 사용하고 무언가 상상하는 걸 실현해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부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비행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모든 것은 첫째 수공으로부터 이루어졌죠. 상상이 손으로 그걸 완성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아주 훌륭한 어드밴스된 진보된 그런 면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 부모님들은 관심이 과연 자기 자녀들이 이러한 뇌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좋은 인재가 전문가가 되는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예로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빠가 아이에게 혀를 낼름거리고 하품하고 또는 얼굴을 찡그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이들은 아빠를 따라서 그 모습을 거울 행동처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3살 때 부모님들이 환경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태도를 가르치고 교육 환경, 특히 가정 교육을 하느냐가 평생 아이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되겠고요. 학교에서의 교육은 바로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전문가로 가기 위한 그런 지식의 습득장이 되겠죠. 물론 학교가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서 인성교육도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학교의 고유 기능은 인성교육은 적어도 부모님과 가정에서 의존적으로 부모님이 해내 주셔야 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러한 인성교육의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훌륭한 전문가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나눔의 그런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아주 흥미롭고 그 다음에 들어보면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위에 보는 이러한 그 쥐의 행동, 그 다음에 아래 갈색 쥐의 행동이 있는데요. 위에 하얀 쥐는 바로 새끼 쥐를 잘 돌보는 엄마고요. 아래 갈색 쥐는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엄마쥐입니다.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갈색 쥐 엄마 쥐의 새끼를 나중에 또 결혼을 시켜서 이제 이걸 의인화시켜서 한 표현인데요. 다시 짝을 만나게 해서 새끼를 낳게 했더니
너무도 놀랍게도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좋지 않은 엄마 밑에서 자랐던 이 새끼는 다음에 자기 새끼도 돌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쁜 엄마, 아이를 돌보지 못한 엄마에서 나온 새끼를 낳자마자 새끼를 잘 돌보는 엄마한테 자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쁜 엄마 그리고 아이를 돌보지 못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좋은 엄마 품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짝을 만나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잘 돌보게 되었다는 연구가 이제 캐나다에서 진행됐죠. 이건 뭐냐면 이제 환경적으로 부모와 가정이 해야 될 그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행동과 이제 인성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 행동적으로 전달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뇌 사실은 여성과 남성은 어떻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 어쩌다 보면 이제 엄마와 아빠가 집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에서 엄마 아빠는 의견이 잘 맞나요? 대화할 때 하면 대부분의 답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원래 이제 2차 성징이 오게 되면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는 호르몬적으로 그 다음에 2차 성징 이후로 발달의 그리고 진화의 그 다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파란색의 그 남성 뇌는 직렬식으로 어떠한 정보를 처리하는 양쪽 방구가, 그러나 이제 여성의 뇌는 어떠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병렬, 좌우 방구를 모두 사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자가 생각하고 그 프로세스하는, 처리하는 뇌의 기능은 직렬적 방식을, 그 다음에 여성은 병렬적인, 그래서 어떨 때 여성분이 더 차분한 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유는 뇌가 기능하는 작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같은 소재를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이 뇌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분석을 통해서 다르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알면 욱해서 아빠와 엄마가 가정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 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무척 염려하시고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IQ는 청소년기에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더라도 계속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초중고에서 영재 교육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도 전문가가 되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흥미로운 사실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빨간 건 연인끼리 가졌을 때 감정이 어떻게 우리 뇌를 자극하는지, 그 다음에 핑크빛으로 저기 보이는 부모님의 그 사랑, 결국 안아주고 스킨십을 주는 그러한 자극이 뇌에 어떠한 신호 전달, 여러 부위를 잘 자극하는가를 보면 훨씬 더 핑크가 뇌를 점유하고 있는 일이 많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부위의 뇌가 자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아이의 교육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은 각자가 가진 고유의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노력,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은 이런 걸 고려해서 아이들의 그 획일화된 점수 또는 성적 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과 자기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특히 가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흥미로운 질문 중에 우리는 유전자대로 태어난 대로 운명을 사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DNA, 유전자가 운명이지는 않는 것 같다. 결국은 후성 유전적인 요인, 타고난 유전자에 이 유전자를 어떻게 영양 공급하고 어떻게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하느냐가 결국 그 유전자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로 결정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뇌의 기능도 그렇게 마찬가지가 되고, 그 뇌의 기능은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그 다음에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가가 되는 데까지 많은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초중고, 특히 중고 학생을 둔 부모님이라면 경험하셨을 사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카툰,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이 포스터는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께 권장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 감독이 자기의 딸이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고 있어서, 미국에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과 많은 상의를 해서 왜 딸 아이들, 자녀들의 어떤 특정 나이가 되면 사춘기라는 아주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변화되는 그 심란한 시기를 거치게 되는가를 이제 영화해서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뇌가 이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가 바로 정체성, 하나의 인간으로 고유한 개체성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제 사춘기가 오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모두 표출하게 됩니다. 즐거움, 기쁨, 슬픔, 분노, 노여움, 짜증, 이런 것들이 나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자연적인 뇌의 현상, 그 다음에 행동 현상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것을 과감하게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 아이의 뇌적인 변화와 행동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와 같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고 해서 그걸 대비하고 심리적인 변화가 뇌적인 변화하고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염두에 두실 것은 아이마다 각각의 고유한 재능,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영재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영재를 말하게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도 예술의 영재, 미술, 그 다음에 음악, 또 운동, 거기에도 천재, 영재가 모두 속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부모의 역할은 여러 뇌 기능 중에 운동을 더 잘 컨트롤하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두정엽의 운동신경 관장 부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위가 더 잘 기능을 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예술적인 감각이 남달리 뛰어나서, 시각적인 기능이 남달리 뛰어나서 더 훨씬 더 훌륭한 미술가가 될 수도 있고, 음악 재능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똑똑이 수학, 물리도 잘해서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자, 공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떤 재능을 뇌에 가지고 몸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교육에 임하시면 크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권장하는, 특히 초중고, 초중 그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도 이제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쿵푸 팬다가 되겠습니다. 마스터 우게 거북이 할아버지가 이 팬다 포를 쿵푸 마스터로 점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너구리 사부라는 사람은 아무리 저 재능도 없는 아이를 왜 마스터라고 점 찍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거북이 마스터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건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키워주면은 그 아이는 그것에 맞게 훌륭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는 그 아이를 마스터로 분명히 점 찍었고, 너는 선생님이니까 그 아이의 재능을 잘 밝혀서 훌륭하게 만들어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너무 고민인 거예요. 마스터를 쿵푸 마스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운동신경도 없고 정말 우스꽝스럽고 몸도 뚱뚱한 바로 이제 그 포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엌에서 이 친구가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보고 그 포가 음식을 좋아한다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포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포를 가르칠 때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되겠다였어요. 그래서 포에게 음식을 먹고 있는 부엌에서 저기 높은 찬장에 비스켓인가 음식이 있으니까
알아봐라 했더니 바로 몇 초 뒤에 이 사부가 자리를 뜨고 있다가 다시 부엌에 와서 봤더니 포가 높은 선반에 올라가서 누구 친구가 숨겨놨던 그 음식을 꺼내서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치 높은 데를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 재능을 발견한 거죠. 그때 이 스승은 바로 포를 교육시키려면 이 친구는 먹는 것 가지고 다뤄야 되겠다라는 그 기술을 알게 됐고, 포에게 만두를 가지고 쿵푸를 가르치게 됩니다. 결국 만두를 뺏어 먹으려면 선생님한테 네가 열심히 쿵푸를 수련해야 되고, 그렇게 할래 했을 때 이제 이 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생님이 지시해 줬기 때문에 따라 했죠. 그리고 능가하게 됐고, 결국은 선생님이 들고 있는 만두를 결국은 쟁취하게 돼서 먹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은 아주 큰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학 문제를 한 문제를 더 잘 푸는 아이가 어쩌면 더 잘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그러한 가능성을 찾는 게 훌륭한 선생님의 또한 자질이 되겠고, 부모님 또한 훌륭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려면 자기의 자녀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다른 부모님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자기 자녀의 그 특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너리시, 풍부하게 서포트해 주는 게 좋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때 바로 뇌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비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 훌륭한 그 음악을 작곡하게 됐죠. 운명 교향곡을 작곡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베토벤은 어떤 그 음악의 천재이기도 했지만 바로 인내를 하고 그걸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뇌가 어떻게 발달되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를 알았는데요. 아쉽게도 생로병사, 뇌는 발달하고 성장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퇴행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 뇌에도 너무도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엄마 때 정도, 부모님 때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라는 지우개가 있었는데 정우성과 손예진이 나온 영화였어요. 그건 바로 이제 젊은 애인이 아름다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뇌의 해마 부위, 정상인 뇌의 해마 부위는 사이즈가, 크기가 아주 잘 보존되는데, 이렇게 그 경증 치매 환자네, 그 다음에 중증 치매 환자가 뇌가 되게 되면 이 해마 부위가 축소하게 됩니다. 그 말은 퇴행이 된다는 거죠. 빨리 퇴행이 되면 기억을 지니고 있던 장소에 그 조직이 파괴되는 거니까 기억은 상실되게 되겠죠. 그래서 치매 환자의 뇌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MRI 뇌 그 사이즈 그 영상이 되겠는데, 이쪽 뇌를 보시면 저쪽에 있는 뇌보다도 이 뇌 주변 부위에 그 까만 색깔 부위가 많아졌죠. 그 말은 뇌의 볼륨이 적어져서 이제 텅 빈 부위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뇌가 축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뇌가 문제를 생겨서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을 잃고 슬픔을 맛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의학자들, 의사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셀 수 없는 돈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시간, 그 다음에 노력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치매를 낫게 할 수 있는 약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건 퇴행이 된 치매의 뇌는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많은 과학자들이 만난 결론은 중년 때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 적당한 운동. 여러분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걸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실천하게 되면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뇌 안에 마음속에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가족, 항상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걸 풀어내고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을 때 뇌가 우울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동해줘서 다시 에너지를 다시 리차지 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건강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방법과 더불어서 특히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씀, 이야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에 대한 진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샌디에고에 이제 범고래를 사육하는 사육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육사들이 이 고래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 잘한다, 잘한다 하면 이 고래들이 정말 쇼를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이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뇌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과 환경,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건강한 정보와 그 다음에 지식을 자기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실현해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이제 사회가 후손이 적어지기 때문에 독거노인, 그 다음에 외로운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건 퇴행된 뇌를 나쁘게 만들게 하는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홀로 계신 분들에게 봉사해서 그분들의 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많이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을 때 바로 이 사회도 건강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치매뇌나 그 밖에 퇴행성인 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긍정적인 습관,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참을성 있고 무언가를 돌파구를 해낼 수 있는 인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아인슈타인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학부모님들과 일반인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담고 싶은 과학자, 그 다음에 학자는 바로 슈바이처가 되겠습니다. 슈바이처는 신학을 전공해서 교수를 하다가 아프리카를 다녀온 뒤에 자기가 과연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다시 의대를 진학해서 의대를 나오고 평생 아프리카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 인류에게 똑똑함을 쉐어하는 여러 방법 중에 바로 그 의술을 펼침으로써 인류에게 이제 이바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중에 똑똑한 자기 자식 또는 무슨 그 과학자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인류에게 여러 면으로 봉사하고 시연해낼 수 있는 공감력이 큰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과연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 마지막 명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바로 어린 시절부터 아까 3살부터 인지 능력이 생기고 청소년, 어른이 되면서 많은 걸 보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그리고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규칙이 일어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들은 바로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 사람이 발견한 규칙화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해주고 그걸 처리하도록 해주게 되면 이 컴퓨터, 결국 알파고는 그 정답을 찾아내서 이세돌 그 구단과 대국을 하게 되는 그 바둑의 위치를 알아내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의 뇌는 이렇게 1.4kg 되는 사이즈, 아담한 사이즈인데 알파고는 수없이 큰 그 몸집이 큰 컴퓨터에다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잖아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잘 성장하면서 이 작은 뇌로도 컴퓨터 하나의 거대한 몸집이 할 수 있는 걸 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주 거대한 컴퓨터의 거대한 몸집이 사람의 하나의 뇌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사람의 뇌는 무척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궁금해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수학적인 능력, 물리에 조금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알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러한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전공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훌륭한 인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아직은 그렇지 못해요. 연산과 그 다음에 어떤 추리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지만 인간처럼 감각적인 것, 또 그 감성을 처리하거나 그것은 절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어떤 의미로든 인공지능보다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보다는 훨씬 더 잘 기능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뇌는 이렇게 어메이징, 놀라울 정도로 이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냈고 또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아무리 이러한 사회일지라도 우리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 풍부해지고 충만해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갖고 또 우리 스스로의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일과 중 또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이 가족과 또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충족된 행복감을 느끼고 그걸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가를 배우고 익히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좋은 삶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우리 뇌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연에 관련된 질문이 선별되는 동안에요. 교수님께 몇 가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연을 처음 해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광주 빛고울 미디어 센터의 이 시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좋은 체계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기회를 부여받아서 무척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땀이 날 만큼 많은 열기가 라이트가 켜져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의 그 열정적인 강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질문이 모두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모두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김그레이트라는 두 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의 크기와 뇌와의 크기가 비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머리의 크기가 크면 그 안에 있는 뇌 크기도 비례하게 크게 되겠죠. 그건 비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머리가 크다고 똑똑할까? 그건 이제 꼭 그렇지 않다, 그렇다의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뇌를 잘 활용하고 어떻게 교육받고 그것을 뇌를 기능을 증진시키느냐가 결국 그 기능을 잘 이끌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하고 이제 연장선에서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 이제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을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강연에서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이제 소외된 아이, 그 아이는 이제 고아원에 고립된 아이였었고 한 아이는 이제 정상인 아이에서의 뇌 사이즈를 보여준 이제 아주 환경적인 배경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꼭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영양분도 충분하고 부모님들이 모두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뇌 사이즈가 막 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타고날 때 신체 조건이 좀 더 우량하냐 하지 않느냐로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민다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30대 후반부터
기억력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40대에 이제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치매가 조기에 발생되는 것을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연 도중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희 과학자에게 또 의학자, 의사 선생님들께도 이제 가장 큰 명제인 게 과연 치매를 어떻게 예방하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들을 낫게 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이제 한 연구 논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치매가 걸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미 치매가 진행된 상태로는 치매를 낫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서 봤더니 우리 몸의 신체 활동 중에 운동을 적절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이 되고 뇌에게도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뇌에는 노폐물이 끼게 되는데 이제 그게 A베타라는 그 단백질 응집이 생겨서 그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 뇌세포 안에서 그 응집이 되면서 신경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예방하는 게 약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과학자들이 많이 개발을 해왔는데 그것들의 이제 효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잘 좀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게 이제 부작용도 없는 운동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중년 이전에부터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건 아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 또 특별히 또 우리 뇌와 관련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병의 근원이 뭐 스트레스라든지 운동 부족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흔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뇌에 대해서 치매를 좀 막는 방법이 또 운동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매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인지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 어느 분이 저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해서 제가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는군요. 그러면은 치매도 연구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치매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치매가 걸리면 나쁜 기억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은 황당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좋은 기억, 나쁜 기억도 있지만 실제로 좋은 기억이 더 많다고 예를 들어 했을 때 그러한 기억은 바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 친구, 이 사회에 남는 인간의 발자취고 아름다운 정보이기 때문에 그 기억과 추억은 남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치매는 이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치매 예방이 사실은 어려운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의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미 걸린 다음에는 힘들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기에 치매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치매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도 시기를 빨리 좀 앞당기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서 좀 더 치매가 혹시 걸릴 그러한 다분한 소지가 있던 분들도 그거 치매를 상당히 느리게 생겨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치매는 아직도 연구로 낫게 하거나 걸리지 않게 하고 있는 도전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예방 차원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 질환으로서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윤주킴 님께서 또 남겨주셨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뇌 아까 사용법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약간 직렬적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병렬적으로 다르게 발달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또 원인이나 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원인과 이유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설명 한 가지를 부연하고 싶은데요.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사춘기가 일어나기 전에 어린 아이들, 남녀 아이들은 대개 그 병렬의 뇌 기능을 가져서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한 우스꽝스러운 생각과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2차 성징이 오게 되면 이제 각자의 체격 또는 체질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호르몬al 체인지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과학자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2차 성징이 지난 사람의 남성 뇌는 어렸을 때 병렬로 사용하던 그 뇌의 그 커넥토믹, 그러니까 뇌에서 뇌세포끼리 연결해서 그 정보 처리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능하는 처리를 2차 성징이 일어난 남자의 뇌에서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고 바로 대뇌 방부에서 앞꼭지와 뒷꼭지로 가는 그 통로의 그 연결 통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이미징으로 밝혔고요. 2차 성징이 난 이제 여성분께서는 어렸을 때와 어린 아이들의 뇌와 비슷하게 이제 좌우 방구의 그 연결 고리를 다 활용하면서 정보 처리를 하고 결국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소재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벌써부터 남성은 그 정보를 하고 처리하는 그 이제 이 뇌 안에 그 회로가 여성분과는 조금 다른 그 커넥텀, 연결 고리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현상이 예를 들어서 있다. 특히 아까 제가 재밌는 걸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작은 걸로도 이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똑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빠는 조금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건 뇌적으로 엄마는 엄마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고 아빠는 아빠의 방식대로 생각해서 가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 좀 더 엄마 아빠는 서로를 이해해서 의견 일치가 되거나 또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노화되는 과정에서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해서 남자가 약간 여성화된다든지 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그러면 뇌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직렬에서 병렬 형태로 또 바뀌기도 하는가요? 이 부분은 너무 과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나이 든 분들의 그 커넥토믹스의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연세가 들으시면 그 여성분들, 특히 할머니들은 용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감소되면 여성 호르몬 감소 대비에 남성 호르몬의 비율은 약간 높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성스럽기보다는 더 과감해지는 할머니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젊었을 때의 남성적인 그 뇌기능보다는 소심해진 뇌기능으로 되는 거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결고리의 변화가 있는지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나와 있는지 분석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양지훈님께서도 그 남겨주셨는데요. 그 뇌의 약간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이제 시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이 이제 멈추는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조금 그 변화 시기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아주 이 부분은 교육적인 면에서 그리고 인간 뇌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고 그 명제이겠는데요. 일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20여 년 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시절에 뇌 발달이 다 되고 그때 IQ가 형성돼서 하면 그건 변화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약 10여 년 안에 있는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네. 대학생들의 이제 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도 충분히 어떤 그 공부를 하고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텔리전스, 그 이제 IQ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더 늦은 나이까지도 뇌의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일반인들,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거지만 꼭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의 어떤 가변성의 뇌는 어떤 한정성이 있지만 지혜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뇌도 경험을 쌓아나가는 뇌이기 때문에 지혜적인 면에서는 아마 뇌가 그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뇌적인 기질의 면모가 아니라 인간적으로서 어떤 지식을 나아가는 것 외에 그 지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풀어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응답해주고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그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뇌가 지닌 하나의 또 다른 백업은 바로 이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한은 뇌는 진보적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제안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생명 유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뇌의 리모델링은 꾸준히 또 할 수 있고 또 그 유지를 시킬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그래서 될까요? 요즘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네.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독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친구분들끼리 이제 운동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사회에서 보면 이제 체계화해서 뇌의 노화를 막고 기능을 오래 하도록 하는 well aging. 그래서 잘 노화가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뇌를 만드는 세포는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여러 종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일반인이 아니고 학생이었다면 너무도 궁금하고 좋은 연구소에, 좋은 연구실에 이렇게 스카웃하고 싶은 학생의 질문인데요. 이것은 질병을 이해하는데도 뇌 발달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좋은 훌륭한 질문인데요. 우리 뇌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세포가 만든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세포는 신경세포인데요. 뉴런이라고 하고 있고요. 신경세포보다 더 많은 세포는 글리아, 바로 이제 악교세포가 되겠고요. 악교세포가 9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혈관세포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해서 뇌 톡신, 독소나 이런 걸 제거해주는 미세악교세포도 있고요. 또 그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 전달을 잘 하도록 그 축삭을 감싸주는 영어로는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텀을 바로 꺼내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대여섯 종류 이상의 세포가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세포가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이 되면 이제 뇌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비로운 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방송을 들으신 우리 학생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 이제 뇌과학자가 되고 싶은 이 친구들에게 교수님께서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뇌과학자를 된다면 일단은 많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고 사실은 저는 이제 석사 때랑은 심장을 연구하는 이제 과학자였고 심장을 연구하다가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마음이 심장에 있지 않고 우리 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사를 받고 박사 후에 연구 과정 동안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그 뇌를 연구하자라고 해서 이제 박사 후 연구 과정부터 이제 더 집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됐는데요. 미래 뇌과학자는
특히 이제 뇌 질병을 극복해야 될 네.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네. 또 아까 인공지능에 흥미가 있어서 사람의 뇌와 버금가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뇌에 관련된 연구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해서 아마 행복하게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들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꾸준히 단계 학습을 하다 보면 네네. 그 꿈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둘지 말고 그 주어진 위치에서 그 꿈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 보면 좋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뇌 연구에서도 좀 글로벌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크게 가진 후배 또는 제자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또 건강한 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뇌를 행복하게 해주자는 그런 교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강연 또 질의응답까지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강연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금요일 7시에 실시간 유튜브 강연에서 뵙도록 하겠는데요. 본 강연은 우리 몸속의 청소부라는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 박대호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 주실 계획입니다. 도입 강연은요, 촉촉함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광주 계림초 배효선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뇌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류훈 교수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